내가 카바레에 들어서려고 할 때 한 거지가 자신의 모자를 내게 내밀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잊을 수 없이 특별한 것이었다. 만일 정신이 물질을 움직이고 최면사의 눈이 포도들을 잊게 하는데 가능하다면 그의 시선은 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바로 나는 거지에게 달려들었다. 단 한 번의 주먹질로 나는 그의 한 눈을 갈겼다. 눈은 순식간에 공처럼 커졌다. 그의 두의를 부러뜨리는데 나는 내 손톱 하나를 부러뜨렸다.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며 건투에도 거의 숙달이 되지 않아 충분히 강하지 못함을 깨달은 나는 이 늙은이를 재빨리 때리기 위해 한 손으로는 그의 옷깃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움켜쥐고 벽에 대고 그의 머리를 힘차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이라는 산문 시집의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들레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인물인데요. 19세기 파리라는 대도시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시인입니다. 사실 생애 대부분을 파리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파리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풍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두 권의 위대한 걸작인 즉 악의 꽃이라는 운문 시집과 방금 소개해드린 파리의 우울이라는 산문 시집입니다. 악의 꽃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대도시 파리는 그에게는 매춘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분명 매력적이지만 돈이 없다면 않을 수 없는 매춘부처럼 대도시 파리도 돈이 없을 때는 즐길 수 없는 곳이었죠. 당연히 파리는 우울한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매력적인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울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대도시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대도시를 최초로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유려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 이것이 보들레르가 문학사에서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모습과 함께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백신들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보들레르의 파리나 우리의 서울에서도 통용되는 간단한 사례는 보들레르 문학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노숙자 혹은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는 풍경입니다. 사실 노숙자들이 대도시의 풍경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공중전화 부스나 안내판을 지나치듯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구걸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가슴을 후비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몇 푼이라도 손에 쥐어주거나 아니면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적선을 통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어내기도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구걸하는 노숙자를 방치하는 냉소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영민한 보들레르는 제3의 행동, 자본주의의 백신과도 같은 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꿈꾸는 시인으로서 보들레르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걸하는 사람에게 값싼 동정을 하기보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소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갈 데 없는 개를 패는 것처럼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보들레르 본인이 육체적으로 건강했기 때문도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그는 선천적으로 병약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궁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국어라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했을까요? 선생, 당신은 나와 동등하오. 나와 나의 돈주머니를 나누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박애주의자라면 당신의 동료들에게도 그들이 당신에게 동량을 구걸하거든 방금 내가 마음 아프게도 당신의 등에 시도한 수고를 낳게 했던 이론을 적용시킬 것을 기억하시오. 나약한 보들레르에게 일격을 받은 국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우울과 절망의 아우라를 벗어던지게 됩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그는 보들레르의 얼굴을 가격했죠. 얼마나 그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는지 분노한 그의 주먹은 보들레르의 눈을 멍들게 했고 그의 이를 4개나 부러뜨렸을 정도였습니다. 보들레르는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불평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너가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는 없어. 바로 이런 정신적 각성이 보들레르가 의도했던 겁니다. 국어라는 사람, 아니 이제는 보들레르와 마찬가지로 당당한 인격으로 깨어난 그에게 보들레르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선생, 당신은 나와 동등하오. 이어서 보들레르는 그에게 당장 필요한 돈을 받아줄 수 없냐고 간청합니다. 이제 국어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니 돈을 주는 것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자각하게 됩니다. 양심을 사고자 동전 몇 푼을 건넨 것도 단지 나를 위해서였고 적선하지 않는 것도 결국 돈을 주지 않겠다는 향한 나의 이기심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경우든 우리는 국어라는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0년 전 보들레르는 자신의 피해, 즉 육체적 상해와 금전적인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국어라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살려내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행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어라는 거지를 두들겨 팰 수밖에 없었던 보들레르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주 철학자의 기사에서 발췌하여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